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려워할 만한 일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일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사한 경험이 되거나 아름다운 일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바로 뒤에 있는 친구랑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유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죠. 저는 그 친구가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더 두려웠던 건 그 친구와 같은 일이 저한테도 벌어질까 봐 온갖 안 좋은 상상을 하면서 학교와 집으로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2주 만에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유괴범들이 감시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학교의 영웅이 됐습니다. 표창장도 받았고요. 그리고 지방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전에는 평범했던 친구가 제가 감히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용기 있는 소년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가면서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누가 나를 납치해 주기를. 그러면 저도 아주 근사하게 탈출을 해서 나타나리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집과 학교로 오갔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휩싸일 때 한 번씩 그 친구가 떠올라서 용기를 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싫어하고 두려움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감정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두려움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두려움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 아마 이 중에서도 한 25% 정도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작은 위험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두려움은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너무 적은 거, 없는 것도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위에 사진을 보시면 고양이 위에 올라가 있는 쥐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쥐처럼 위험을 잘 느끼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을 일삼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온갖 사고와 범죄 그리고 무질서로 얼룩질 겁니다. 두려움은 꼭 필요한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긍정적인 두려움, 부정적인 두려움 외에 또 하나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아름답다뇨.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름다운 두려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제가 만든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아름다운 두려움을 느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갈 때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거나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도전을 할 때, 그리고 불의와 거짓에 맞서서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섰을 때,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두려움과 달리 이 아름다운 두려움에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만을 느끼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정의감과 그리고 더 큰 존재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열정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두려움과 이러한 감정들이 섞이게 되면 우리는 희열과 설렘과
그리고 가슴 떨림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의 아름다운 순간이 펼쳐지는 거죠. 삶의 아름다움은 가슴 떨림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두려움이란 다른 말로 하면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그림부터 잠깐 보실까요?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를 에드워드 본 존스라는 영국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메두사 머리를 쥐고 있는 페르세우스가 보이실 거고요. 그 앞에는 페르세우스 안에 안드로메다가 우물을 통해서 메두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요. 아마 페르세우스가 없었다면 안드로메다는 메두사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었겠죠. 이 그림 속에 각각 다른 인물로 묘사되어 있지만 페르세우스는 우리 안에 있는 용기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드로메다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메두사는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페르세우스도 있고 안드로메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페르세우스를 발견하고 그리고 키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연금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마주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흔히 많은 분들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뒤돌아서서 등을 지면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여성은, 사진에 있는 여성은 조이 키팅이라는 첼로 연주자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무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7살 독주회 때 그만 공연 중에 활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첼로를 잡지 못하고 음악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계속 음악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지만 사람들이 보여주는 미소와 박수에 그녀는 이제 몸과 마음의 긴장을 공연의 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공연의 활력으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에 올라서서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두려움을 마주 본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마주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를 갖춘 두려움과 마주하기는 우리를 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연금술은 이름 붙이기입니다. 우리 머리 안에는 여기에 있는 그런 비상벨처럼 위험을 감지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비상벨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뇌에서는 편도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우리가 위험을 감지해서 비상벨이 울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빠른 길은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 바로 편도체로 직통을 해서 비상벨을 울리는 거고요. 느린 길은 대뇌 피지를 거쳐서 무엇 때문에 내가 놀랐는지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살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면 계속 비상벨을 울리고요. 만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면 위험의 등급을 낮추거나 혹은 빨간 불을 초록색 불로 바꿔놓는 역할을 이 우회로가 담당을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우회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지름길, 편도체로 바로 가는 이 지름길만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작은 위험에도 비상사태가 벌어지고요. 몸과 마음은 긴장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경로, 즉 대뇌 피질로 가는 위험을 인지하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닦아 나가야죠. 여러분들에게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두려움은 신체적인 느낌으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심장이 뛴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목소리가 가늘어진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신호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긴장된 신체 부위를 찾아서 나는 지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고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있고 목덜미에서 땀이 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감정과 감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어서 보다 더 두려움이 완화되고 우리가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점 두기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행위입니다. 행동. 심장 수술하는 외과 의사,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스카이다이버들은 과연 긴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 역시 심장이 빨리 뛰고 침이 마르고 온몸이 긴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의 양이 아니라 긴장에 대한 태도, 긴장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분들은 긴장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초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목소리가 가늘어지면 그 순간 극단적인 해석을 합니다. 큰일 났다. 끝장이다. 이제 나는 망신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긴장을 두려움을 공황으로 계속적으로 증폭시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초점을 잃어버리고 허둥지둥하거나 얼어붙어 버리기 쉽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긴장감이 느껴질 때 큰일 났다, 끝장이다 대신에 내가 지금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내 몸이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것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세 번째 연금술의 방법입니다. 어떠신가요? 실제로 여러분이 두려움에 처하실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저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영화의 한 대사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굿 다이노라는 만화 영화인데요. 아빠 공룡과 겁이 많은 아이 공룡이 알로가 들판을 밤에 거닐게 됩니다. 그때 아빠 공룡은 알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그 건너편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단다라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때로는 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때때로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삶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보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키워드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꿈은 크게 갖고 실행에 옮겨라. 저는 한국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또 제 실력을 인정을 많이 받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프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면 프로를 그다음 연도에 테스트를 보고 그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저한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월드 랭킹 22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던 거예요. 내 실력을 최고의 선수들하고 겨뤄볼 만하겠구나. 그런 기대감 걱정 반으로 대회 출전을 하고 1 라운드가 끝나고 2 라운드가 끝나고 3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4 라운드 마지막 결승 날 성적을 보니까 제가 2 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무슨 기회가 이럴 수가 있지? 우승하면 정말 좋겠구나. 이게 또 다른 기록을 세울 수 있겠구나.' 했지만 역시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홀에서 또 얼토당토하게 실수를 해서 2 등도 못 하고 3 등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3 등을 하면서 '더 큰 무대에 가서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 테스트 한국에서 보고 1년 한국 프로 생활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물론 그때는 제가 미국 간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았었어요. 왜? 어느 누구도 도전도 안 했었고 골프 자체가 한국에서 보여지거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금 어려웠었죠. 근데 갈 때는 '금방 돌아올 거야. 금방 포기할 거야. 더 이상 되지 않을 거야. 괜한 도전이다.'라고 늘 많이 부정적으로만 들렸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꿈이 커서 실패를 하더라도 갔다 돌아오더라도 꼭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97 년도에 제가 프로 테스트를 하러 미국을 들어가요. 그냥 무작정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도전하고 자신감 하나로만 갖고 그냥 제 꿈만 보고 무작정 들어갔어요. 많은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냥 오로지 딱 한 가지만 저를 굉장히 크게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꿈. 그리고 프로 테스트의 1 차가 시작됐고 그 1 차가 1 차에서 제가 1 등으로 통과를 했어요. 1 등을 통과하면 2 차는 패스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가죠. 결승을 가게 되는데 결승을 가서도 1등 수석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98 년도 신인 시작하는 그 시즌을 시드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98년 1월 셋째 주가 시즌 첫 대회였었어요. 그 대회에서 너무 잘한 거예요. 첫 대회인데 13 등을 했어요. 신인인데 13 등하는 건 굉장한 성적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매번 우승하는 2 등이었었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전혀 달랐어요. 13 등을 하면서 저는 자신감이 또 다시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매주마다 대회를 나가는데 매주마다 성적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구나.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역시 세계 무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자리고 큰 무대고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꾸준히 노력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5월 달 이젠 5 개월이죠. 5 개월 차에 저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생겼어요. 첫 우승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첫 라운드 때 제가 선두권이었고 2 라운드 때 선두권, 3 라운드 때 선두, 4 라운드 때 선수였는데 마지막 날 결승전에 저와 동반 선수가 1-2 등을 가르는 되게 타이트한 게임이었었어요. 결국엔 마지막에 우승 펫을 남기고 우승한 거는 바로 저였죠. 그러다가 1 개월 반 만에 또 다른 우승의 기회가 오게 됐어요. 그 대회가 뭐냐? 아마 박세리 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 아시죠? US 오픈이에요. 98 년도 여자 US 오픈의 연장전에 나가서 연못에 빠진 공을 다시 쳐 올려서 우승까지 일궈냈던 그 장면이 바로 박세리가 시작하는 탄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또 다른 기회라는 게 오고 성장하면서 점점점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US 오픈의 해저드에 들어가서 그 공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죠. 근데 머릿속은 엄청 복잡했어요. 이 샷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전하게 벌타를 먹고 드롭을 해서 쳐야 될지. 짧은 시간에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단 한 가지는 저는 알았어요. 위에서 보고 다시 내려가서 보고 선택했을 때 저는 '도전을 해 봐야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되게 무모한 도전이긴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도전에 실패를 했더라도 저는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도전에 있어서는 분명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고. 근데 경험이 많아야지만 다음에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우승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조차도 저는 도전과 경험과 실패와 좌절에 다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을 했고 또 운이 좋게 도전이 성공하게 됐고 성공이 저한 지금의 박세리를 만든 것처럼 US 오픈 우승하면서 저는 정말 극간의 승승장구를 해요. 1 년에 4-5 승씩 했어요. 근데 제가 7년 만에 23 승을 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 실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제 자신감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점점점 저도 어느 순간 완벽해진 사람이 돼 가고 있더라고요. 훈련을 하면서도 내 훈련이 정확히 어느 정도 훈련량을 잡고 어느 정도 휴식을 하고 뭘 먹을 거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체력 운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거며 자는 시간부터 모든 걸 더 많이 완벽하게 짜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저의 자리를 내려놓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언젠가는 혹시라도 슬럼프라는 게 오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슬럼프에 대비를 했어요. 대비를 하고 슬럼프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절대 나는 그런 슬럼프까지 나를 뭐랄까 '나를 내가 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두려움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두려움은 현실로 다가왔어요. 정말 어제의 제 모습이 오늘이 아닌 거예요. 느닷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방법도 모르겠고 이게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이 자리에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정말 아니기를 바랐고 자꾸 피하려고 했고 인정하기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점 작아지는데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이제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정말 여기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두려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 아 여기서 그냥 정리를 끝내야 되겠구나. 내가 살면서 도전에 대한 욕심도 많고 자신감이 많은 사람인데 이젠 도전조차도 필요 없고 난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해야 겠구나.'라고 시작이 됐던 거죠.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인정을 하기 싫지만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내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박세리 지금 이루는 박세리가 아닌 정말 처음 시작하는 박세리로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다시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루하루 매번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은 어제보다 쪼금 더 좋은 것 같아.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라면서 제 마음을 점점 달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다시 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제가 피했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서 조언을 못 해줬을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해서 포기를 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없었다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두려움이 저한테는 가장 큰 경험이 됐고 그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는 큰 자산이 돼서 지금 더 제가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고 더 강해지는 힘이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도전은 저를 더 성장시키는 큰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렵잖아요. 싫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조차도 성공에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가장 큰 경험이 돼서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서 가장 큰 자리를 만들어준 단단한 나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세리 하면 성공한 스포츠 스타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다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거는 한 번에 자율적으로 편하게 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또 다른 도전에 있어서 저조차도 지금 많이 배워가는 과정인데 정말 많은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냥 쉽게 편하게 생활하고 재미있게 살아도 되는데 왜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냐. 또 왜 뭐 힘들게 또 이런 걸 하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 주세요. 근데 저는 모든 게 지금 현재 너무 즐거워요. 제 도전이 즐겁고 그 도전으로 해서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도 저는 제 꿈을 꾸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꿈이 어느 순간 어느 누군가의 꿈이 돼 버렸던 거죠. 근데 그 꿈조차가 저한테는 다시 꿈을 꾸게 해 줬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 저의 또 다른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사회의 초년생이에요. 회사를 설립하고 한 회사의 대표로서 지금 막 시작하고 많이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운동밖에 할 수 없었고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생활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사람은 죽기 전까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의 무기로 만들면은 여러분의 도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지금 다시 도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꿈을 꾸어가면서 또 그 꿈속에서 물론 좌절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을 거지만 그 두려움은 제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단단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믿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 지금 하시고자 하는 도전을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박세리도 꾸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제 노력과 도전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도전에 힘이 되고 또 응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발언들 보이시죠 지금? 네네네. 야, 이렇게. 멋져요. 뭐 맞아요. 되게 많아요. 네. 연애, 도전 연애? 맞아. 하고 싶어요. 맞아요. 하고 싶어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도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자, 요즘 바즈 인터내셔널이라는 또 네. 회사의 대표가 되셨어요. 네네. 이제 회사 대표로서는 어떤 회사인지 또 소개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바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지금 비대면, 지금 이렇게 비대면 그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련해서 제작을 하고 만들어갈 회사를 지금 꾸리고 있고요. 또 대외 개최, 그 재단으로 인해서 되게 사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꿈나무 지원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꿈나무들을 계속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게 저희 가장 큰 꿈이기 때문에 네. 또 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미 진짜 아까 강연 중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정말 누군가의 꿈이 되어 주셨고 그 꿈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지금 다 열매를 맺고 또 맺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아마 또 최근에 가장 큰 또 도전 하나가 저는 예능에 대한 도전이 아니실까. 아 제가요? 아, 어떠세요? 좀 요즘 음. 예능 생활은 좀 어떠신지. 예능을 하는 게 도전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방송을 이제 나가게 되면서 네. 어떻게 예능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솔직히 좀 즐거워요. 제가 해보지 음. 못했었던 거를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도전을 하게 됐던 거였는데 네. 그 새로운 도전에도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해보지 못했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재밌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재밌다라는 게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우선은 원래 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연령층이 좀 높으세요. 그렇죠.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저는 젊은 층 분들보다는 네.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 할아버지 분들의 그 팬분이 맞아요. 많으시면 요즘은 방송 나가면서 맞아 리치 언니라는 저 별명이 생기면서 이젠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되게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언니 소리를 지금 몇 년 동안 들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해서 오늘 특집 강연에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네네. 혹시 이제 참여를 좀 독려해 주시는 좀 메시지 하나 남겨주신다면? 그럼요. 네. 이 연구 자료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발전을 쓰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또 갖고 있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원한 언니로서 거듭나신 우리 박세리 언니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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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젊은이, 행동하는 청년 이동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정들이 좀 안 좋으신데,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인데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토대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시작인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대 때 경험한 거를 짧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뮤지컬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무전 일주를 떠났고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대에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남자만 가는 군대 해병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히말라야 5,800m를 등정을 하고요. 그 다음 울진에서부터 독도까지 240km를 바다 수영으로 33명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와서 한강 수영을 하고 다시 아마존으로 가서 브라질에서 222km 6박 7일 동안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서 뉴욕에서부터 LA까지 6,000km 자전거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중국 소림사에 갔다가 허리를 다쳐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그리고 다시 정비를 해서 8만 원을 들고 영국을 출발, 프랑스 남아공을 거쳐서 11개 국가를 세계 일주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야, 너 잘났다. 아니면은 야, 부모님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줬나 보구나. 혹은 야, 너네 집 돈 좀 있나 보다. 아니면 제 친구들은 야, 넌 취업은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은 현실과 전부 반대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 10대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보이시나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저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저는 뭐 학교 수업 시간에도 손조차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친구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 제 의견은 없었어요. 정말 우유부단하고 내 인생에 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의 과정을 한 10년 겪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했는데 10대 말미에 그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학 낙방이었습니다. 대학이 떨어지고 나니까 왜 그동안 공부를 안 했지?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우유부단하지만 내 인생 처음으로 선택을 하자. 그게 바로 재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삭발을 하고 핸드폰도 없애고 친구들도 다 끊고 정말 17시간 동안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대학에 갔고 대학에 가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정말 공부 못했는데 정말 하기 싫은 공부 하다 보니까 대학에 왔다. 그러면 내 소심한 성격 이거도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리고 불편한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걸 하면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처음 한 게 바로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국 무전 일주를 떠나고요. 그런 다음 했던 게 바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다. 철인삼종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 해냈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를 바꿔보자. 그래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했습니다. 벗은 거에 보시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다. 제가 해병대 입대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간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병대를 정말 힘들었지만 다니다가 복무를 하다가 말년에 오지탐사대라는 사회에서 히말라야를 원정대를 뽑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4일 뒤에 히말라야 5,800m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르고 나니까 몰라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꿈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아버지 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공대를 다니고 있던 23살의 남자가 갑자기 국가대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인생 10년의 계획을 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6개월의 시간을 받고 제가 실제로 국가대표 코치님을 찾아가서 정말 제가 국가대표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너 같은 미친놈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체육대학교 국가대표 선수들과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뭐 경기 연습을 하고 저는 이제 거울 보고 하루 2,000번씩 연습을 매일같이 15시간씩 했습니다. 반년 정도 하니까 국가대표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마라톤을 뛰는 사진입니다. 야, 저거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정말 나를 한 번 더 바꿔보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던 중간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울진에서부터 독도까지 바다 수영 횡단을 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서 선발이 되어 3박 4일 동안 바다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한강이 좀 우습더라고요. 한강 수영 횡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마존으로 떠났습니다. 아마존으로 갔는데 6박 7일 동안 정말 정글에서 막 달리고 아마존강을 건너고 늪지대를 막 들어가면서 결국은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사진 찍은 발 사진인데요. 발이 퉁퉁 붓고 발톱이 8개가 빠지고 물집이 20개가 터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마존을 가기 전에 또 약속했던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걸 해보자. 이왕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브라질 아마존에서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부터 브라질에서 끝나고 이틀 뒤에 뉴욕으로 가서 5일 뒤에 뉴욕을 출발로 시카고, 멤피스 그리고 LA까지 자전거로 6,000km를 60일 동안 횡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기 직전에 제가 돈이 많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전거를 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자전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자전거 회사 전화를 해보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뭐 대리점도 찾아갔는데 당연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서 자전거 잡지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자. 홍보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대학생인데요. 저 미국 자전거 횡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혹시 무전으로 미국을 횡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무전으로 하면은 혹시 잡지에 연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럼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횡단을 갔다 와서 저에게 연재기를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준비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자전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했죠. 저도 물어보면서 황당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일주일 뒤에 엘파마 자전거로부터 엘파마 전무님으로부터 자전거와 자전거 용품을 전액 수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와 함께 가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일주를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 총 3대의 자전거와 용품을 모두 받을 수 있었고 지금 받고 있는 이 자전거를 가지고 미국 횡단길에 6,000km를 달렸습니다. 근데 60일 동안 30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먹고 자는데 3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런 기록들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신 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동신 씨를 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다음날 이제 기사가 뜬 거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려 2페이지에 걸쳐서 조선일보 나간 겁니다. 근데 이 기사의 말미에 세계 일주를 간다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이 기사님이. 근데 그걸 보고 국방일보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동진 씨, 저희가 내부 회의를 했는데 이동진 씨의 세계 일주 연재기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중국의 소림사였습니다. 소림사에서 운동을 하다가 허리랑 목을 다친 다음에 다시 귀국하고 8만 원을 가지고 영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영국에서 또 프랑스, 아프리카까지 와서 11개국을 완료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국방일보 무려 1년 4개월 동안 80여 회를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갑자기 여러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계약을 하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내가 책을?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나도 두려움이 많아서 뭔가를 못했었는데 내 책이 뭔가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3월 제가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물론 이제 제목 고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아직 안 나왔는데 3월에 많이 나오면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모든 도전을 끝냈습니다. 오늘 세바시의 주제가 두려움 없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재수를 할 때는 또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군대 있을 때는 적응을 못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아마존에 갔을 때는 혹시나 악어한테 물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 때는 몇 주 전부터 혹시나 떨어서 말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두려움을 알면서도 시작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녹이는 방법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저만의 방법이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그냥 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일단 시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정글 마라톤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걸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글 속이고요. 여기 습지대인데 여기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에는 제기호도 살고 있고 거미도 있고 뱀도 엄청 많습니다. 6시간 18분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105km. 체크 포인트 10개를 지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20시간 뒤에 도착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무려 물집이 20개가 터지고 발톱이 8개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매일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달렸고요.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다리를 치료하고 체크포인트 6에서 그리고 이런 강을 건너기도 하고 수영을 해서 건너기도 하고 잡고 지금 늪지대라. 더 대단한 거죠. 늪지대를 건너는데 그 물집이 찢어지면서 고통도 엄청 심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45명이 참가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 11명이 완주를 했고 그 안에 대한민국 최연 연소이자 5번째 도전자로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두려움을 껴안으면 설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하다 보면 정말 좌절하고 싶은 순간도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주문처럼 외친 게 있었는데 뭔지 궁금하세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 네, 오늘 저의 주제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정답이 뭔지? 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두려움을 알고서 시작하게 되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또 그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항상 역경이 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그 주문,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걸 외치신다면 그 어떤 도전이든지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율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어려운 말을 한국말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할 적에 조금 어린 아이 같아요. 앞으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오늘은 편하게 영어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땀 납니다. Good evening. My name is Kwon Yul, and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with you tonight.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and why I've come to Korea. A few years ago, I had the good fortune of winning the American reality show Survivor. And since then, I've received many wonderful letters from people here in Korea. Some of them have been very gracious and thanked me for increasing the profile of Korean Americans on television. A number of them come from parents who are asking for advice on how their children could get into good schools like Harvard or Stanford or Yale, or how they could get jobs working at places like Google and McKinsey. I've also gotten my share of unusual letters. For a while, I got a number of letters from people asking me to marry them. But what was interesting is that they all had the same handwriting. So I think they're all from the same people. And the handwriting was a little bit messy and kind of masculine. So I think they're all written by a man. In any event, I'm incredibly thankful for all the support that I've received, and I've been moved by all the letters that I've read. But the ones that have touched me the most are the ones from young Korean students, like many of you out here tonight. I've been incredibly inspired to hear from so many wonderful and thoughtful students who dream of a better future and have great ambitions. But at the same time, I've been hearing more and more stories from students like yourselves
who are struggling. Many of them are overwhelmed with pressure from their schools and from their parents. Many are worried about their futures, and they're worried about disappointing their families if they're not successful. And some of them are experiencing deepe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but they're too ashamed to tell anyone, and they feel trapped. Whenever I hear stories like these, my heart goes out to them because it reminds me of how much I struggled in my youth. When people look at me today, they often look at my accomplishments and my resume, and they think that I've always been successful. They think that I've always been a natural leader. But what people don't know is that for many years, I struggled with psychological disorders that made it hard for me to have a normal life. And as they got worse, I became increasingly depressed, and at one point in my life, I considered ending my own life. Now, I didn't tell anyone, and I didn't ask for help because I didn't think anyone would understand. And so I struggled by myself in silence. We still live in a society wher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are not seen as medical problems, but they're seen as defects of character or weakness of spirit. There's a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and there's a stigma attached to mental illness so that people who need help don't ask for help, and that families and friends of people who are in trouble don't understand them. They ignore the problem, they often criticize them and blame the victim.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change before more lives end in tragedy. So for the past couple of years, I've started doing something that I hadn't done before. I started speaking openly about my own problems. And I've written about my experiences in a book that's being published this week called 나는 매일 지난한다. Now, in my case, there are probably many different reasons why I had the problems that I did. But certainly, the environment in which I grew up was one of them. When I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in 1975, Koreans made up a tiny percent of the population, just 0.15%. And being part of such a small ethnic minority made it easy to be discriminated against. My mom tells me that when I was a young child, I was actually very talkative and outgoing. But once I started going to school, I changed. I became quiet and fearful and timid. Kids would make fun of me because my parents spoke Korean in public, and because my mom packed me lunches with all these strange foods like kimchi and kimbap. I also had a severe lisp when I was a child, which made it hard for people to understand me, and a lot of them thought that I had an accent. So I became afraid to speak up because I didn't want to get ridiculed and bullied. But staying silent didn't stop the bullying, and in fact, it made it worse. You know, kids would call me names like Chink and Chong, and they would make faces at me by slanting their eyes. But there was one incident in particular that had a devastating impact on me.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one year, a lot of the bigger kids would pick on me and some of my friends. And what they would do is they would hide in the bathroom, and when we came in, they would beat us up. And then they would try to urinate on us. Even when these attacks stopped, I found that I was so scared that I couldn't go to the bathroom at school or anywhere where there were other people around. I would stand in front of the urinal trying to force myself to go to the bathroom, and I was just so scared I couldn't relax and I couldn't go. And because I couldn't use a bathroom in any public setting, I couldn't go to movies, I couldn't go to sporting events, I couldn't go shopping, I couldn't go to parties. I became a prisoner in my own home, and I missed out on so many of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that other normal children had. My lack of self-confidence also led to other problems. I started developing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o I started washing my hands 20 times a day until they became so dry that they would crack and bleed. I developed a form of social anxiety disorder where I would get so nervous around other people that I would start sweating uncontrollably. And this usually happened especially around white people and around girls. And when I'm talking about sweating, I'm not just talking about a mild perspiration. I mean, I would literally perspire and drench my face and my clothes and just humiliate myself. And I can't tell you how embarrassing that was. So I stopped
talking to people. I avoided people because I didn't want to humiliate myself in public. All these problems left me feeling profoundly depressed and isolated. And in retrospect, knowing what I know today, I realized I should have gotten help. But at the time, I just couldn't bear the thought that anyone would learn my secrets. I knew that my parents loved me, but I thought that they just wouldn't understand. And I thought if I told them, that they would dismiss my concerns as figments of the imagination, or even worse, that they would blame me or be disappointed in me. So I struggled by myself in silence. I remember praying that as I got older, my problems would go away, but I found that they were getting worse. And eventually, my depression turned into despair, and I started thinking about killing myself. My slow emotional spiral downward might have continued if it wasn't for a tragedy that happened to my brother. One day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came home, and my brother had just gotten off the phone. And when I looked at him, his face was white. And I asked him, "What's wrong? What happened?" And he told me that one of his best friends, who had moved to a different part of the country earlier and who had trouble making new friends, had just committed suicide. Until then, I'd never had someone that I knew die, especially someone who was close to me, someone that I looked up to as a young. And in my grief and my shock, I remember thinking to myself, how could this happen? How could someone who's so young and who had their whole lives ahead of them do something to end their own life? And I realized I knew the answer. He could do it because he felt so alone and scared, and he had given up hope that things might get better. He could do it because he didn't like himself, and he couldn't imagine being anyone different. He could do it because he felt like I did. I saw then that I was heading down the same path, and I realized that I had to make a choice. I could do nothing, and I could continue down this road and become lonely and isolated my whole life, or until I decided, like my brother's friend did, that life just wasn't worth living anymore. Or I could make a choice. I could decide to change myself, to confront my fears, and to reach out to other people. Now, emotionally, this was a hard decision for me to make. Trying meant that I would have to push myself out of my comfort zone and do the things that made me scared. Trying meant that I could fail. But where do you even start? Well, I thought about it, and I figured that if I'm trying to change myself, the first thing I have to do is figure out what I wanted to change. So I made a list of the long-term goals that I had for myself, the kind of person that I wanted to become, and the kinds of skills and qualities that I would want to have. But even then, it became such a daunting, impossible task. I mean, there were so many things about myself that I wanted to change. So I made it easier for myself. I told myself that I didn't have to change everything all at once. I could take little baby steps. And so what I did was I broke up my long-term goals into smaller short-term goals that didn't seem so overwhelming and that I could do in small increments. Each day, for example, I made a checklist of all the things that I had to do, like raising my hand in class or saying hello to someone that I didn't know. I also realized that I couldn't just rely on my natural emotions to guide my behavior. But I knew that I was good at following rules. So I started creating rules for myself for how I would have to act in certain situations. For example, I found that one of the things that was very hard for me to do is to raise my hand in class. So I made a rule for myself that in the first 10 minutes of class, I had to raise my hand. And what I found was that by relying on these rules, it was a little bit easier to do things that I was normally too afraid to try. By constantly pushing myself a little bit every day, I started making progress. A lot of my earlier efforts weren't successful, and I had many frequent setbacks and failures. But I learned that failing at something isn't the end of the world. Life still goes on. And more importantly, I gave myself permission to fail. I told myself that what mattered was the process, not the outcome. And so I began to measure my progress by whether I tried, not whether the result itself was good or bad. And I also stopped comparing myself to other people.
I'd always had this mindset where I look at other people and think, they're so much smarter than I am. They're so much more articulate. They're so much more popular. I could never be like them. But once I started to benchmark my progress against my own goals rather than comparing myself to other people, I found that I didn't get as discouraged and that I was making more progress. And the other thing is that whenever I failed and felt that I was getting demotivated, I motivated myself by telling myself that if I never learned how to talk to girls, I'd never get married, and I would stay a virgin for the rest of my life. And that scared me more than failing. What I learned is that if you try something over and over again, then it becomes less scary, less terrifying. And once you're able to do something successfully enough times, that starts building real confidence. And then you don't have to rely on these rules so much. And then you have this virtual cycle that develops where success breeds confidence, and confidence breeds success. The other critical lesson I learned is that it's hard to change yourself by yourself, just using sheer willpower. You can make a lot more progress if you get other people to help you. And the way you get other people to help you is by joining organizations and surrounding yourself with people who can support you and hold you accountable and provide you with a sense of community. So in my case, I joined a drama class, and I signed up for a debate club, and I started playing sports. And through these organizations, I started making real friends. The thing that I didn't do until I was much older was to start talking about my problems. Looking back, I wish I trusted my parents more. I wished I trusted my brother. I wish I'd spoken to a counselor or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What I didn't know is that there are resources available to help people discreetly and give them support, and where you can also find other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the same things. In closing, I just want to say that we all go through difficult times in our lives, and there are points where we all need help, and that's not something to be ashamed of. And when you do need help,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will help you if you ask for it. If you don't know anyone that you can trust, then go to a counselor or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who works at an organization whose job it is to help you, like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believe that each of you deserves and has a right to be happy. Each of you has the power to change and to improve not just your life, but the lives of everyone around you. And whatever burdens you may be carrying, I want you to know that you're not alone, that things can and will get better, and that I'll be cheering for you. Thank you, and good luck.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보이즈X의 대표 남세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여행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행기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5명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데리고 갈 수 있고요. 무려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예, 벌써 신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은 1년이나 떠나야 되니까 뭐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여행지인 아주 먼 어느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여행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다. 너의 여행기를 잘 읽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하지만 뭐 기왕 여행 떠난 거 잘 다녀와라. 네, 저는 창업 과정에서 이거에 한 100배쯤 되는 버전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뭐가 100배냐? 1억의 100배입니다. 예. 1998년에 제가 만 19살, 우리 나이로 20살 때인데요. 세이클럽이란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하거나 글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사이트였어요. 30, 40대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세이클럽이 가입자가 2천만 명이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분들은 거의 다 써보거나 아시던 서비스입니다. 뭐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한 거지만 제가 주된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게 좋았고 소프트웨어 세상이 꼭 제 세상 같았어요. 저한테 딱 맞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중에 9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07년이 되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노트북도 안 쓰고 데스크탑도 안 쓰고 스마트폰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호들갑으로 보였어요. 아니 뭐 스마트폰이 핸드폰보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좋아봐야 화면도 저렇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화면도 작고 키보드도 없고 마우스도 없고 무엇보다 앱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앱이 뭐 거의 없었겠죠. 처음 나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노트북도 안 쓰게 될 정도로 세상을 바꾼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호들갑도 참 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 스마트폰은 우리 세상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보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다가 이렇게 한 번씩 떨어뜨리고 아야 하고 이렇게 자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세상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상인데요. 더 이상 이 소프트웨어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 아니었어요. 모바일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좀 이렇게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세상이 좀 멀고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멀고 낯설게 느껴졌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세상은 더 이상 내 세상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이랑 안 맞나? 좀 떠나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는 모바일로 대변신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아주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공을 이끈 대표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셀카의 세상이 올 거다. 셀카를 만들자. 근데 저는 모바일 세상도 싫고 모바일 세상에서 성공한 분의 말도 듣기 싫었어요. 예. 근데 뭐 송충이가 이렇게 제가 세상을 떠나려고 보니까 다른 곳엔 솔잎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오기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뭐 모바일 세상에 한번 맞춰줘 보자. 그런 오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당시 저희 팀이 카메라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셀카 앱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바일 세상에 그 인터넷 세상과 가장 다른 특징은 아주 작고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작고 빠른 건 다 제 성격에 별로 맞진 않아요. 저는 훨씬 더 좀 진지하게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저희 팀과 함께 한 달 만에 만들었고요. 모든 기능을 다 뺐어요. 놓고 싶은 걸 다 빼고 오로지 셀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삐우길리입니다. 삐우길리는 많이 아시죠? 셀클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출시하고 1년여 만에 1억 다운로드를 달성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늘 써주시는 그런 앱인데 저한테는 저게 굉장한 오기, 실패, 반성 뭐 이런 그 산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실패했다는 거를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떠날까도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한번 오기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유심히 쳐다보고 나니까 좀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때 제가 조금 더 실패와 친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이 되었어요. 2016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었죠. 난리가 났어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또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폰의 충격 실패를 한번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저게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알파고? 저게 바로 다음 아이폰이구나.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멀어지고 싶지 않다. 나는 송충인데 솔잎해서 살고 싶다. 그러려면 인공지능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전문가들일수록 소위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세상 속에서는 나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인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소프트웨어 세상에 계신 분들이
저것을 더 늦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좀 빨리 받아들이고자 마음 먹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이클럽의 경험도 있고 비유길리의 경험도 있고 게다가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창업을 권유했었어요. 뭐 그냥 창업을 권유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좀 돈이 있는 개인이나 뭐 회사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 테니까 창업을 해라. 뭐 5억, 10억, 뭐 20억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창업이 굉장히 겁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업하면 실패할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겁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주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 갔습니다. 둘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예,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10억, 20억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100억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건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러고는 멤버들 열심히 모았어요. 5명을 모았습니다. 예, 아까 그 여행의 스토리죠. 오늘 제가 뭐 성공을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창업 절차가 마무리돼 갈 때쯤 이제 뭐 법인도 설립했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쯤에 전화가 아니라 메일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메일을 열어보니까 미안하다. 투자를 취소한다. 하려는 사업 잘하길 바란다. 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몇 달 전에만 해도 100억이라는 건 저한테 있지도 않던 돈이고 있지도 않던 사업 기회예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제가 수천만 원 정도 썼는데요. 뭐 그것도 괜찮았어요. 뭐 다시 벌면 되니까요. 근데 저를 믿고 저와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던 그 멤버들 5명한테 이 미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내가 이 소중한 친구들의 인생을 다 망쳐놨구나. 내가 도대체 이 친구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뭐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 같은 뭐 마음속에서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한 20년 생활한 게 그렇게 엉망은 아니었는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뭐 어떤 저희 업계 한 대선배님께서는 세동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에도 항상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다시 마음을 붙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겪었던 그런 지옥 같던 경험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선 크게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스타트업을 하면 그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 사건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저도 유명해지고 우리 회사는 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워낙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좋은 개발자, 좋은 디자이너들을 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로는 제가 맷집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사업을 하면 당연히 크고 작은 힘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은 사장님 그거는 좀 잘못되면 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 봐야 뭐 그게 뭐 100억만큼 되겠어? 약간 네, 그것도 이겨냈는데 그런 제가 맷집이 강해졌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 맷집이 강한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저는 그 머릿속에서 빨리 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를 처음 보는 분들, 뭐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그때 뭐 응원을 많이 했다. 괜히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주 큰 실패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거는 실패라기보다 실현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큰 실패는 뭐냐? 사실 진짜 큰 실패는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저와 함께 했어요. 제가 워낙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을 뿐인데요. 그 실패는 바로 제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뻔하게 될 일을 한다. 그런 걸 저희가 도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을 할 때 도전이라고 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클수록 큰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도전하는 게 좋았어요. 도전하는 삶을 꿈꿨어요. 그런데 실패는 하기 싫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실패는 하기 싫잖아요. 저도 실패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계속 돌이켜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실패는 하기 싫고 도전은 하고 싶으면 그 두 가지는 절대로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실패가 하기 싫어서 늘 실패를 피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도전을 계속 못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제가 꿈꾸던 삶을 사실 살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좀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아, 실패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도전하는 이상. 그래서 저는 실패하고 아예 그냥 친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와 절친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절친이 되고 나서 저희 회사는 아예 그것을 제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보이저X잖아요. 보이저는 여행자라는 뜻이죠. 예, 아예 뭐 여행사 이름 같기도 하죠. 아무튼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요. 크게 현재 3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 편집기 브루, 그다음에 인공지능 모바일 스캐너 V 플랫, 인공지능 손글씨 폰트 생성기 온글립, 이렇게 3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 반응이 3가지 다 굉장히 좋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3가지씩이나 찾았냐, 단기간에. 지금 뭐 회사가 제대로 돌아간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그 3가지 아이템을 찾기 전까지 저희는 20가지 아이템을 시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저 같았어도 20가지의 시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도전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20가지 시도를 했다는 거는, 그리고 3가지 아이템이 남았다는 거는 17가지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17번의 실패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실패하기 싫고, 실패하면 도망치고 싶고,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저는 실패와 절친이 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아, 반가운 친구를 또 봤구나. 예, 그걸 아예 우리 회사에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패가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도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도전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3가지 아이템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실패를 권하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여러분께 실패하시라고 권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을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도전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뛰고 나는 도전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과연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도전의 기대값은 실패다입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께는 실패와 좀 더 친하게 지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격언 한마디 하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예, 감사합니다.